시장통엔 진짜 별 사람이 다 돌아다니네. 강남 최고급 한정식집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 정자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며칠 전 시장 골목에서 어깨를 스치며 내뱉었던 바로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러나 정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날 그 노인은 정자의 눈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시장통을 어슬렁대는 별사람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할인의 얼굴이 먼저 창백하게 질렸어요. 빗속에서 손이 떨리면서도 고맙소라 말하던 그 노인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을 뿐입니다. 정자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자신이 별사람이라 혀를 찼던 그 노인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게 돌아올지를.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공기가 매웠습니다. 5월 초라고는 해도 산기슭 아래 자리한 청수시장은 늦도록 바람이 잠들지 않는 곳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냉기가 골목 끝에서 끝으로 훑고 지나갔고 천막 천장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상인들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비닐 끝을 돌멩이로 눌러두고 물기에 젖은 좌판포를 걷어 올리고 장화 안쪽에 신문지를 구겨 넣는 손이 분주했어요. 장날마다 반복되는 그러나 늘 새롭게 번거로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랑비라고 하기엔 조금 굵고 장마라고 하기엔 여름이 멀었습니다. 그냥 봄날의 불청객 같은 빗줄기였어요.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우산을 꺼내거나 천막 처마 밑으로 모여들었고 그 바람에 이미 좁은 골목이 더욱 비좁아졌습니다. 바로 그 혼잡한 골목 한켠에 노인 하나가 서 있었어요. 채소 좌판 앞이었습니다. 노인은 좌판 가장자리에 진열된 시금치 한 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려는 것인지 그냥 멈춘 것인지 아니면 잠깐 발을 쉬이는 것인지 본인도 잘 모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딘가 초점이 흐릿했어요. 목적지를 잃은 사람처럼.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원래 색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바랜 점퍼였어요. 어깨 솔기 한쪽이 실밥째 터져 있었고 왼쪽 소매에는 기름 자국인지 흙 자국인지 모를 얼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운동화 역시 한참 전에 흰색이었을 텐데 지금은 회색과 갈색 사이 어딘가에 빛깔을 띠고 있었어요. 모자는 쓰지 않았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손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단 위에 살며시 올려진 그 손. 마디마디가 굵고 피부는 거칠었으며 손끝이 보랏빛에 가까울 만큼 차가워 보였어요. 바깥에서 오래 있었던 손 아니면 오래도록 제대로 된 온기를 접하지 못한 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말순국밥이 청수시장에 자리를 잡은 것은 할인이 중학교에 다니던 해였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가 된 말순이 딸 하나를 데리고 시장 한켠에 자리를 잡은 것이 벌써 15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솥 하나에 의자 4개짜리 허름한 자리였어요. 뚝배기가 깨지면 노점에서 하나 사오고 의자가 부러지면 테이프로 감아가며 썼습니다. 그래도 국물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뼈를 오래오래 고아야 맛이 난다고 말순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시장이 열리기 2시간 전부터 그 새벽 냄새를 할인은 어린 시절부터 맡으며 자랐습니다.
눈도 뜨기 전에 구수한 뼈 냄새가 코끝에 걸렸어요. 이불 속에서 그 냄새를 맡으면 오늘도 엄마가 솥 앞에 있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배고프거나 무서울 때 국밥 냄새만 맡으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할인에게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국밥은 이 가게이고, 이 가게는 엄마이고, 엄마는 생존이고, 생존은 자존심이었어요. 남들이 국밥집 딸이라고 낮춰볼 때, 할인은 그 시선을 무시하는 법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창피해하지도 않았고, 과하게 방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국밥 팔아서 사는 사람이야. 그게 뭐가 어때서 라는 태도가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또 왔네. 또 왔어. 채소 좌판 주인 여자가 혀를 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젊지 않은 여자였어요.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 특유의 퉁명스러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악이라기보다는 이미 습관이 된 냉담함이었어요. 언젠가부터 친절이 빠져나가고 남은 자리에 털을 잡은 피로와 무감각이었습니다. 사지도 않을 거면 비키세요. 손님들이 지나가야 하잖아요. 옆칸 생선전 아주머니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선 비늘을 긁다 말고 눈만 위로 올렸어요. 냄새 좀 안 나게 해요. 장사 방해된다고. 그 말들이 차례로 날아왔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어요. 그 움직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익숙한 움츠러듦이었어요. 오늘만 들은 말이 아닌 것처럼, 오늘만 비켜선 자리가 아닌 것처럼, 그 작은 몸짓이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반박하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사과가 반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너무 빠르게 심장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하린이 국밥 배달통을 두 손에 들고 골목을 지나고 있었어요. 오후 점심 장사를 마치고 남은 배달 한 건을 처리하러 가던 참이었습니다. 장화를 신었고 앞치마를 두른 채였어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골목을 거침없이 걸어가던 29살의 여자. 할인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배달통을 든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할인은 방향을 틀어 노인 앞에 섰습니다. 상인들이 눈길을 주었어요. 또 누가 끼어드나 귀찮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 계시면 더 밀려요. 이쪽으로 오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령의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탁하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오히려 너무 선명해서 이상할 정도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이 할인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어왔어. 괜찮아. 잘못 들어온 건 어르신이 아니라요. 할인이 잠깐 시장 상인들을 돌아보았다가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죠. 채소 좌판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할인은 개의치 않았어요. 배달통을 한 손으로 옮겨 들고 노인의 팔을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강제로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살며시 안내하는 손길이었어요. 노인은 잠깐 저항하다가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끌림 자체가 생소한 사람처럼 어색하게 그러면서도 힘을 빼고 말순국밥은 시장 골목 끝자락 비교적 낮은 처마 아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순국밥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는데 페인트가 번진 자국과 함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면 뚝배기 끓는 소리와 함께 구수하고 묵직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뼈를 오래 고아낸 육수 냄새, 깍두기 냄새, 그리고
밥이 뜸들면서 풍기는 따뜻한 냄새. 말순이 솥 앞에서 국을 젓다가 딸이 낯선 노인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할인과 얼굴이 닮았지만 할인보다 눈빛이 더 단단했어요. 이 시장에서 15년 넘게 국밥을 팔아온 사람의 단단함이었습니다. 할인은 말순과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집이 바로 말순국밥이었으니까요. 돈이 없어 못 먹는 사람을 내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말순국밥에는 오랜 단골들이 있었어요. 채소 좌판 어르신도 있었고 생선전 아저씨도 있었고 인근 공사 현장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집이 특별한 맛집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가격이 착하고 양이 많고 무엇보다 나가라고 눈치 주는 법이 없어서였습니다. 겨울에 손이 시린 사람에게는 수건을 내주고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밥값을 넘어가는 집이라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젖은 거 좀 벗으세요. 따뜻한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 됐어.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할인은 이미 뒤를 돌아 수건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포기한 듯 점퍼를 벗었어요. 그 안에 입은 얇은 남방이 젖어 있었습니다. 목둘레 쪽이 특히 더 젖었어요. 얼마나 오래 바깥에 있었는지 차가운 빗물이 목까지 타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따뜻한 수건을 노인의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거나 닦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두었어요. 선택은 노인에게 있는 것처럼. 노인은 잠시 그 수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감쌌습니다. 얼마 뒤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뚝배기에 가득 담긴 뽀얀 국물. 밥은 따로 담겨 있었어요. 깍두기와 깍두기 국물, 파절임, 김치. 반찬이 풍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아무것도 안 시킨 건데. 할인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노인의 오른손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억지로 쥐어준 게 아니라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어요. 돈 안 주셔도 됩니다. 노인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경계가 조금 녹은 것 같기도 하고 오래 봉해두었던 무언가가 열리는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민폐를 끼쳤구먼. 할인은 앞치마를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밥 한 끼가 민폐면 세상이 너무 팍팍한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다른 손님 쪽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노인을 주시하지 않았어요. 그 자연스러운 외면이 오히려 노인에게는 가장 큰 배려였을 겁니다.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시선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 배려. 노인은 한동안 숟가락을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노인의 차가운 얼굴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어요. 눈꺼풀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어깨에 힘이 조금 빠졌어요. 오래 긴장하고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긴장을 내려놓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뜨거운 국물을 뜨는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추위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국물을 뜨고 밥을 숟가락 위에 얹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노인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 눈빛이 오래 남는다는 것을 나중에 할인도 느꼈습니다. 고마워하는 눈빛이기도 했고 무언가를 확인한 눈빛이기도 했어요. 그 오묘한 시선의 의미를 할인이 알게 되는 것은 며칠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노인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 할 때 할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국물을 리필해 주려는 것이었어요. 노인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잘 먹었소. 정말로. 자주 오세요.
할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할인을 바라보다가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어요. 안을 열더니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에 번진 자국이 있었고 글씨가 흐릿했어요. 어느 회사 명함인지 이름이 누구인지 제대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노인은 그 명함을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어요. 밥값은 꼭 갚을게. 할인은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카운터 서랍에 대수롭지 않게 넣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을 하고 다시는 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오랜 시장 경험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래도 서랍을 닫으면서 할인은 그 노인의 눈빛이 유독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담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알 수 없는 무게가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더 내렸습니다. 말순국밥 천막 끝에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어요. 솥 안에서는 육수가 계속 끓었고 장날 오후는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국밥집을 나간 것은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점퍼 단추를 하나씩 여미고 낡은 모자를 눌러 쓰고 노인은 천천히 문을 밀고 나섰어요. 할인은 그 등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순이 국자를 건네며 낮게 물었어요. 누구야? 몰라요. 할인이 솥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추워 보이셔서. 말순은 그 대답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을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할인이 이유 없이 하는 일은 없었고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가게 앞에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수입 세단이었습니다. 바퀴가 시장 골목 빗물을 튀겼고 얇게 선팅된 유리창 안이 살짝 보였어요. 조수석에서 먼저 내린 것은 민우였습니다. 강민우 32살.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옅은 베이지 트렌치 코트에 깔끔한 슬랙스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준수했고 굳은 곳 없이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어디서 보아도 회사원이었고 어디서 보아도 평범했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이 장점처럼 보이다가도 중요한 순간에 단점이 되는 그런 평범함이었어요. 민우와 할인이 처음 만난 것은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공통 지인의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민우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 할인은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회사원이 시장 골목 국밥집 딸한테 연락을 한다는 것이 솔직히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민우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특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먹었냐, 오늘 바빠, 이런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말들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할인은 그 꾸준함을 보고 마음을 열었어요. 대단한 감동이 아니라 꾸준함이 마음을 움직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꾸준함 뒤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리를 비우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할인을 불편하게 할 때 민우는 옆에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웃었고 웃지 말아야 할 때도 웃었어요. 그 애매한 웃음이 어머니에게는 허락이었고 할인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운전석 쪽에서 내린 사람이 정자였습니다. 이정자, 5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허리가 곧았습니다. 어깨가 뒤로 젖혀져 있었고 턱이 항상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믿어온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손에는 명품 토트백이 들려 있었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어요. 머리칼은 미용실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단정했습니다. 정자는 가게 앞에 서서 먼저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간판을 올려보고 천막 처마를 보고 바닥에 고인 빗물을 보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을 훑었어요. 그 시선은 살피는 시선이 아니라 평가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려는 눈빛이 아니라 가격표를 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여기가 그 집이니? 목소리에 온도가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비어있는 온도. 민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잠깐 인사만 드리고. 인사는 무슨. 정자가 코를 슬쩍 들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배겠네. 그 말이 공중에서 떠다니는 동안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나오던 참이었어요. 막 문을 밀고 나서던 노인과 가게 앞에 서 있던 정자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살짝 스친 것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정자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빼며 얼굴을 구겼습니다. 노인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 사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자가 혀를 찼습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이. 목소리가 낮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은 컸습니다.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노인이 들을 수 있었고 할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도. 노인은 바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혀를 차는 사람 앞에서도 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정자는 그 뒤에도 짧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시장통엔 진짜 별사람이 다 돌아다니네. 마치 노인이 거기 없는 것처럼 아니면 들려도 상관없다는 듯이. 하리는 카운터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무언가가 꽉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쪽이 좁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방금 전까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같이 나눴던 노인이 문을 나서자마자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어떤 모욕처럼 느껴졌어요. 민우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가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정자의 말보다 더 오래 남았어요. 노인은 정자와 민우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어요. 정자를 보는 눈빛도 민우를 보는 눈빛도 판단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할인을 보았습니다. 아가씨, 밥값은 꼭 갚을게. 할인은 억지로 표정을 풀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따뜻할 때 또 드시러 오세요. 노인이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고맙네. 오늘 그 말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선언 같기도 하고 약속 같기도 했습니다. 할인은 그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느꼈어요. 노인은 돌아서서 시장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자는 그 뒷모습을 잠깐 보더니 말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우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할인에게 작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뜻인지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할인은 그 눈빛에 아무것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천장에 달린 형광등, 벽에 붙은 메뉴판, 그 모든 것을 훑는 시선이 어딘가 계산적이었어요. 값어치를 매기는 시선이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 편이야? 말순이 솥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먹고는 사네요. 그렇구먼. 정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분위기를 환기하려 했지만 할인은 이미 그날 정자에 대한 무언가를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서랍 안에 구겨진 명함이 빗물에 번진 채로 그 안에 있었어요. 정자는 그날 이후 노골적으로 민우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쓰지 않았어요. 정자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사업체 곁에서 안주인 노릇을 해온 여자답게 칼을 쥐면서도 칼집을 덮어두는 방식을 택했어요. 말의 날을 세우면서도 표면을 부드럽게 하는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정자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 초반 정자도 평범한 며느리이고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일을 시작할 때 옆에서 도왔고 좁은 집에서 아껴가며 살았어요. 태수가 새벽 시장에 나갈 때 도시락을 싸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서 정자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옷이 좋아지고 모임이 생겼고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쌓이면서 정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의 기준을 바깥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집 안주인인지, 어느 모임에 나가는지, 어떤 브랜드를 드는지, 그것들이 정자를 말해준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집안에도 들어왔어요. 민우를 키우면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어느 학교를 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이 괜찮은지를 정자가 정했습니다. 민우는 그 기준 안에서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자랐어요.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일찍 배워서 포기를 빨리 했을 겁니다. 집안에서 은근하게 시작되었어요. 민우야, 상견례를 꼭 지금 서두를 필요가 있니? 어머니, 벌써 사귄 지가 얼마인데요? 사귄 시간이 뭐가 중요해? 결혼은 사랑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니. 우리 집안 상황이라는 게 있고 주변에 보는 눈들이 있어. 보는 눈. 그 단어가 자꾸 등장했습니다. 정자의 집, 정확히는 민우 부친 이태수가 오너인 태성푸드 시스템은 식품 유통업계에서 꽤 알려진 중견 회사였어요. 지역 내 인지도가 있었고 납품처도 상당했습니다. 매출 규모도 수백억 원대였어요. 정자는 그 그늘을 늘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만큼 며느리감의 조건을 높게 쳐다보는 버릇이 있었어요. 국밥집 딸이라는 사실이 정자의 속을 긁어댔겠죠.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랑 결이 안 맞는다는 건 민우 너도 느끼지 않니? 결이요? 민우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결혼은 감정 하나로 사는 게 아니야. 집안끼리 문화가 맞아야 해.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 민우는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32살이 되도록 정자 앞에서는 아직 목소리가 작아지는 아들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유능한 관리자로 통하고 동료들 앞에서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는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가 어릴 때부터 공들여 심어놓은 그 종속감이 30이 넘어서도 지워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리는 민우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무거운 것이 가슴 위에 올라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뭔가 말씀하셨어? 직접은 아닌데. 티가 나잖아. 티가 나면 말을 해야지. 민우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말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본 기억이 없다고.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려서라고. 하리는 손에 쥔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처럼. 억누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포기하기 시작한 것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되는 방식으로.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우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하리나, 아버지가 직접 상견례 날짜 잡으라고 하셨어.
할인이 전화기를 다시 귀에 갖다 댔습니다. 아버님이, 응, 갑자기 빨리 보자고 하시더라고. 뭔가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 태수가 상견례를 서두른다는 소식은 정자에게도 곧 전해졌습니다. 정자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최근 들어 태수가 회사 일에서 손을 빼고 있었고 몸도 영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태수가 갑자기 상견례를 서두르는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당신 요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건강 챙기기도 바쁜데 갑자기 왜 나서는 거야? 태수는 그 말에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볼 게 있어서. 뭘 봐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태수가 이렇게 말없이 무언가를 진행할 때 뒤에 반드시 무언가가 따라왔다는 것을 정자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그로부터 열흘 후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격식 있는 한정식집, 별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정자가 아는 자리였습니다. 체면을 차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리는 그 장소를 들었을 때 내심 부담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수는 딸의 기색을 살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담스러워? 조금. 할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아직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말수는 그 말에 한참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솥 앞으로 돌아가 국자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하리는 국밥집 가스불을 끄고 오랜만에 꺼낸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괜찮다거나 잘 될 거라는 말을 혼자 되뇌는 대신 그냥 조용히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이 할인의 방식이었어요. 말수는 딸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말없이. 한정식집 별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안뜰이 보였고 안뜰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봄꽃이 반쯤 피어있는 자리였습니다. 테이블보는 하얀 리넨이었고 촛불이 세 군데에서 켜져 있었어요. 국밥집 플라스틱 의자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공기도 달랐어요. 누군가의 향수와 고급 음식 냄새가 섞인 여기서만 맡을 수 있는 그런 공기였습니다. 할인과 말순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순은 처음 들어왔을 때 잠깐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색하다거나 불편하다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50평생을 시장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주눅이 드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들어와 할인 옆에 앉았고 정자는 상석 쪽에 앉아 있었어요. 태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태수가 없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처음엔 그럴듯한 인사말이었어요. 멀리서 오셨겠다. 어디 사시냐? 장사는 어떠냐? 형식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표면은 부드러운 질문인데 실제로는 나는 지금 당신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말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일하셨다면서요? 손이 참 거칠겠어요. 말순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렸습니다.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자고 한 일이라 부끄럽진 않습니다. 정자는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잠깐 멈추었습니다. 기세에서 밀리는 것을 느꼈는지 이내 다른 방향으로 말을 돌렸어요. 그건 그렇죠. 다만 우리 민우 주변 사람들이 좀 보는 눈이 있어서요. 어머니도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해요. 또 보는 눈. 그 말이 테이블 위에서 납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일부러 지워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빠져나간 것이었어요. 하리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꽉 쥐었다가 폈어요. 감정을 흘려보내려는 것처럼.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와 할인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음식에만 눈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애매한 웃음만 몇 번 지었습니다. 그 애매한 웃음이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정자가 다시 말을 꺼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별실 문이 열렸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안쪽으로 밀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내가 늦었소.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 자신이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정자가 손을 멈췄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어요.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굳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캐시미어 코트, 흰 셔츠, 정돈된 머리카락. 하지만 그 아래 그 눈빛만큼은 며칠 전 시장통에서 국밥 배달통 옆에 허리를 숙이고 있던 그 노인의 것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혼동될 수 없었어요. 그 눈빛은 할인의 기억에 정확히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태수였습니다. 시장통에서 상인들에게 밀리고 정자에게 별사람이라 불리고 추운 날 뚝배기 국밥 앞에서 손이 떨리던 그 노인이 지금 이 상견례 상석에 시아버지로 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촛불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자가 억지 웃음을 끌어올리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태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주변을 천천히 걸어와 맞은편 자리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할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이 있었어요. 숨기지 않는 반가움이었습니다. 며칠 전 따뜻한 국밥을 내어준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어요. 아가씨.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군. 그 말과 함께 정자의 손에서 숟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도자기 그릇에 닿는 소리가 그 고요한 별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민우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이 할인의 옆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할인은 아직 굳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종업원이 메뉴를 안내하는 동안 태수는 조용히 메뉴판을 펼쳤어요. 그 평온함이 오히려 정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른 척했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견례는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는 것을. 태수가 자리에 앉자 별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자는 어색한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계속 흐트러졌어요. 무언가 상황을 장악하려는 듯 말을 꺼내다가도 태수의 조용한 시선에 막혀 멈추고는 했습니다. 태수는 큰 소리도 치지 않았고 위협적인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조용히 먹고 조용히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정자에게는 더 큰 압박이었어요. 짓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가장 크게 누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음식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경위, 시장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민우는 머릿속으로 그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어요. 태수가 먼저 말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태수라고 합니다. 말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말수는 눈치 하나로 이 자리의 공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50년 시장 경험이 사람을 읽는 눈을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 놓은 탓이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음식을 보다가 할인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참 추웠소. 사람들 눈도 날씨도. 이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날 길바닥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요. 정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장통에서 자신이 뱉은 말들이 그 자리에서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별사람, 어디서 이런 사람이. 그 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다른 의미로 울리는지. 정자는 그 소리를 혼자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한 그릇 드린 거예요. 그냥 한 그릇이 그날엔 전부였소. 태수가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과장 없이, 그리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정자는 그 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느꼈어요.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 예감이 손끝을 떨리게 했어요. 태수는 정자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처럼, 할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시장통엔 별사람이 다 돌아다닌다 그랬지. 정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당신 눈엔 내가 그저 그런 별사람이었나 보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당신인 줄 몰랐다. 그건 실수였다. 그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던 민우가 들었고, 할인이 들었고, 말순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도 시선을 옮겼어요. 아버지, 오늘은 그냥 처음 인사 자리로.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우야, 나는 지금 내 어머니한테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도 아니야. 나한테 하는 이야기야. 그 말이 오히려 정자를 더 작아지게 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무거웠어요. 자책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을 옷차림으로 재고 밥값으로 급을 나누는 집에 며느리를 들이는 게 맞는지 오늘 나도 좀 봐야겠소. 태수는 더 이상 정자를 향해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자는 그날 상견례 내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느 쪽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리는 그날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시원하지 않았어요. 뭔가 해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더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한 감정. 정자가 망신을 당하는 것이 통쾌해야 하는데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했어요. 자신 때문에 어른들 사이에 파열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신이 감당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처음으로 고개를 드는 것이어서 말수는 딸의 옆 얼굴을 살피다가 조용히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상견례는 긴 정적 속에서 형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상견례는 파국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형식을 유지한 채 끝났습니다. 말순과 할인이 먼저 자리를 떴고 민우와 정자 그리고 태수만 남은 자리에서도 말이 없었어요. 태수는 차를 한 잔 더 마셨고 정자는 계속 테이블 볼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침묵이었습니다. 정자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태수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모습이 벽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사흘째 되던 밤에 민우는 아버지 방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태수는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손에 볼펜을 들고 서류 여기저기에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을 민우도 알고 있었어요. 수술 이후로 그랬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태수는 안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는 것이 조금 어색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서재 문이 무거워졌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문. 그 사이 무언가가 달라진 것이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렇게 차리고 시장까지 간 거예요? 태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사람 보러 갔다. 사람이요?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발길을 멈추는지 보려고. 민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수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묵직한 사람이라고. 말이 많지 않고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으며 사람을 오래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태성푸드 시스템을 지금의 규모로 키운 것도 태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매상이었어요. 시장통 한쪽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절 태수는 직접 새벽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골랐어요. 어느 좌판의 물건이 좋은지, 어느 상인이 정직한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태수는 시장을 알았어요. 시장이 어떤 곳인지,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회사가 커지고 정자가 집안을 꾸려나가면서 태수는 조금씩 그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일부러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생기고 이사회가 생기고 관리할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 그리고 지난 초가을 태수는 쓰러졌습니다. 뇌혈관 쪽 문제였는데 다행히 크지 않았어요.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긴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태수는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담담하게. 내가 오래 회사를 했잖니.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지. 그런데 쓰러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 진짜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과 내 자리를 걱정하는 사람의 차이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태수는 말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걱정해서 찾아온 사람과 밥 한 끼를 들고 찾아온 사람. 그 차이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오래 누워 있다 보니 선명해졌다고. 그래서 시장에 나갔다고 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지저분한 점퍼를 걸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특히 민우가 데려온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상석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더 정확하니까. 권력이 있을 때 잘 대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짜라는 것을 태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 정자가 어디까지 변했는지도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할인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을 줬어. 돈도 받지 않으려 하고 그냥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그게 다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민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시험을 해왔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가 할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복잡하게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신은 어떤가라는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자신은 할인을 어떻게 대해왔는가? 어머니가 그걸 알고 계세요? 지금은 알겠지. 화내시지 않을까요? 태수는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화낼 게 없어. 당신이 한 말은 당신이 한 거고,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거야. 그리고 할인 씨가 한 일은 할인 씨가 한 거지. 그 셋이 다 나타났을 뿐이야. 그리고 태수는 민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근데 민우야, 나는 할인 씨보다 내가 더 걱정이다. 제가요? 어머니가 그 말했을 때 너 옆에 있었잖니. 근데 왜 아무 말도 못했어?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갑작스러웠다거나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거나 하지만 그 변명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민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론 부족해. 그 사람을 지킬 수 있어야지. 태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민우는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는 것이 무거운 무게로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태수의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지분 관련 서류였어요. 거기에 태수의 이름이 여전히 주주상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서류에서 시선을 거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는 순간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선명해졌다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선명해진 만큼 자신이 얼마나 흐릿하게 살아왔는지가 함께 보였으니까요. 상견례 이후 정자는 이틀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말이 없었고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어요. 태수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그 침묵에 개의치 않는 듯했고 정자는 그 개의치 않음이 더 불편한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정자는 할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장소는 시장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단둘이 민우도 빼고 할인은 그 연락을 받으면서 이미 어떤 대화가 오갈지 짐작했습니다.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오랜 시장 생활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찻집에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정자는 상견례 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 아래 그늘이 짙었어요. 손에 찻잔을 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노렸는진 모르겠는데 여기서 물러나는 게 좋을 거다. 할인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뭘 노렸다고 생각하세요? 정자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어른 앞에서 착한 척한 거 아니니? 딱 봐도 계산된 거잖아. 할인은 잠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려는 것 같은 눈빛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그렇게 보세요? 그래. 정자가 말했습니다. 국밥집 딸이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계산이 빨라야 하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찻집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였어요. 어머니가 할인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눈치채고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정자와 할인 사이의 공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잠깐 당황했어요.
이 자리가 단둘이어야 하는데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우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처음이었습니다. 민우가 어머니 앞에서 직접 반대 방향에 선 것이. 정자는 할 말을 잃은 것처럼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너 지금 나 탓하는 거니? 틀린 말한 게 없어요. 정자는 핸드백을 가슴 앞으로 당겼습니다. 방어하는 자세였어요.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낯설었고 낯선 만큼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민우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처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심각해진 이후에야, 상황이 이미 무너진 이후에야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냥 현실적인 말을 한 거야. 너희가 좋아서 하는 거 알겠는데 세상은 좋은 감정만으로 돌아가지 않잖니. 그리고 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어요. 생각해봐. 들어와도 힘들어. 이 집. 정자가 나갔습니다. 찻집 문이 닫히고 민우와 할인만 남았어요. 미안해. 민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인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이 약간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민우가 말했어요. 뭘 참아? 지금 아버지도 예민하시고 어머니도 체면이 있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할인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 마음의 정리가 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아직도 체면이 먼저구나. 민우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할인은 핸드백에서 반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금속이 테이블에 닿는 가볍고 분명한 소리. 난 가난한 건 참아도 무시당하는 건 못 참아. 할인아, 그건 아니지. 아니, 이제야 맞는 거야.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갔어요. 그 담담한 걸음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뛰쳐나가거나 눈물을 쏟거나 그런 극적인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우는 테이블 위의 반지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집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으면 쫓아가야 하고 쫓아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말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어머니에게 제대로 맞서는 것, 자신의 비겁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 일들이 아직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찻집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각자의 오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인이 반지를 두고 나간 것이 파혼 선언이라는 것을 민우는 그날 밤 내내 외면하려 했습니다. 연락을 해봤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할인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읽은 표시만 떴습니다. 짧게 답장이 왔어요. 오늘은 이야기 못하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오늘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민우는 그 밤을 혼자 보냈습니다. 방 안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고 물을 마시다가 다시 눕고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내서 보고 다시 넣었습니다. 그 작은 금속 반지가 그날 밤 유독 무거웠어요. 말수는 딸이 들어오던 날 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없이 가스불을 켰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을 가지런히 놓고 국을 한 냄비 끓였습니다. 할인이 씻고 나왔을 때 식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있었어요. 할인은 앉아서 국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말순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역시 말없이.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 말순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 말에 할인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집은 잘 살아도 못 산 거다. 할인은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튿날 오후 태수가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자와 민우 앞이었어요. 태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우 앞으로 넘기려던 지분 이전 보류하겠소? 민우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앉아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민우는 천천히 다시 앉았어요. 정자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을 쥐었다가 펼쳤어요. 사람 하나 지킬 용기도 없는 놈에게 직원 수백 명 밥줄 맡길 순 없지. 민우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크게 혼나던 날의 감각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조여드는 것 같은 그 감각. 그런데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태수가 정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미 알잖소. 당신이 그날 한 말이 잘못됐다는 걸. 정자는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물었어요. 그날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 내준 사람은 내 며느리감이었고 그걸 못 알아본 사람들은 내 가족 자격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거요. 그 말이 방 안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촛불이 없는 낮인데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장면으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인은 떠났고 민우는 무너졌고 정자는 사실상 심판받았고 지분 이전은 보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파혼 소식은 조용했지만 파장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태수의 회사 태성푸드 시스템 주변에 정자의 사람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부터 정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민우를 중심으로 한 구도를 짜왔어요. 겉으로는 남편 내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정자가 움직이는 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분 이전이 보류되면서 그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직접 회사 일에 다시 개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술 이후 잠시 물러서 있던 태수가 이사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그동안 정자 쪽을 보고 움직이던 사람들이 머뭇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안팎으로 쪼여들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태수와의 관계가 어색했고 밖에서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느껴야 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지나간 자리에는 서서히 두려움이 들어섰어요. 민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을 언제까지 그릇 값으로만 볼 거예요? 너 지금 나 탓하는 거니? 네. 이제는요. 처음이었어요. 민우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운하기보다는 충격이었어요. 아들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았습니다. 할인을 잃어서인지 자신의 오랜 비겁함을 직면해서인지 아니면 어머니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것이 두려워서인지 민우 스스로도 그 눈물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정자는 그 눈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본 것이 오래된 일이었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이 낯설었습니다. 그 낯설미 정자를 흔들었어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민우는 며칠 후 할인의 국밥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장이 시작되기 전 이른 아침이었어요. 시장 골목에 채소 상자들이 쌓이고 있었고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할인은 말순과 함께 솥에 불을 올리고 있었어요. 할인이 골목 입구에 서 있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말순은 딸의 눈짓을 읽고 부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민우가 말없이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민우가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미안한 건 맞아. 할인이 말했어요. 그런데 미안한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야.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달라질게. 이번엔이 아니라 진작 그랬어야지. 그 말이 부드러웠지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국자를 집어 솥을 저었어요. 민우를 쫓아내지도 않았고 더 불러앉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서서 그냥 솥을 저었어요. 민우는 한참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줘도 돼? 할인이 잠깐 멈추더니 그릇을 꺼냈습니다. 뚝배기에 국물을 가득 담아 내주었어요. 민우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말없이 아버지가 이 앞에서 먹었다는 국밥을 생각하면서 국밥을 다 먹고 민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맛있어. 할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 이후 며칠 뒤 태수가 혼자 말순국밥을 찾아왔습니다. 장이 한창인 낮 시간이었어요. 태수는 그냥 걸어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국밥 한 그릇을 내왔어요. 태수는 잠깐 그 뚝배기를 바라보다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사돈되긴 글렀을지 몰라도 그날 은혜는 갚고 싶소. 말순은 국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혜 갚겠다고 사람 붙잡는 건 은혜가 아니죠. 태수가 잠깐 멈추다가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진심으로 웃는 사람의 눈에는 주름이 생기는데 태수의 눈가에 그 주름이 잡혔습니다. 맞는 말이요.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태수는 제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를 치우면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쉽게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쉽게 거부하지도 않는 말순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직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인은 솥을 저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거부가 아니었고 허락도 아니었어요. 아직 열어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통은 계절이 한 걸음 더 깊어진 만큼 조금 더 초록이 늘었습니다. 채소 좌판에 봄나물이 쌓였고 쑥과 냉이, 두릅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어요. 천막 처마 아래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비 오는 날의 음침함은 사라지고 장날 특유의 활기찬 소리들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어요. 말순국밥 앞에는 여전히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고 솥에서는 아침부터 뽀얀 국물이 끓었습니다. 할인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자 태수가 먼저 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자와 민우가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조용했습니다. 정자는 처음으로 이 시장에 자신의 의지로 발을 들였습니다. 천막 처마를 바라보았어요. 낡은 간판을 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들을 평가하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보려고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자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세월 속에서 조금씩 돈이 많으면 사람값이 올라가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값이 올라간다는 착각을 오래 품어온 여자였습니다. 시장에서 밀리는 노인을 보고 별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그 시간 동안 정자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어요. 태수가 그 노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순간 정자가 가장 먼저 든 감정은 창피함이었습니다. 체면이 무너진다는 창피함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창피함이었어요. 그 사흘 동안 정자는 그 둘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시장 골목에 다시 섰을 때 정자는 그 자각을 온몸으로 안고 왔어요. 체면이 아니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 고개를 숙이러 온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과는 사람 많은 데서 모욕 준 사람이 사람 있는 데서 해야 맞소? 그 말이 먼저였어요. 정자를 향한 지시이기도 하고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정식집 별실이 아니라 시장 한복판이어야 하는 이유. 처음 모욕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사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정자가 섰습니다. 말순과 할인 앞에 고개를 들고 있다가 서서히 내렸습니다. 천천히,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정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또렷하던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사람을 본 적이 없었네요. 골목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채소를 사는 사람들, 배달통을 든 사람들, 소리치며 흥정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이 작은 정적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오래된 피로가 있었고 그보다 더 오래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쉽게 정리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할인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자의 사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판단 중인 것 같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할인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민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인아, 나 다시 기회 달라는 말 안 할게. 할인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내가 왜 놓쳤는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어요. 달라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할인에게는 중요했어요. 미래를 장담하는 것보다 과거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말이었으니까요.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아가씨, 아니 할인 씨. 그날 내게 준 건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사람 대접이었소. 요즘 그게 제일 귀하더군. 할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솥 앞에 서서 국자를 들었어요. 뽀얀 국물이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할인은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잠시 후 쟁반 위에 뚝배기 4개가 놓였습니다. 할인은 말없이 상 위에 하나씩 놓았어요. 태수 앞에, 정자 앞에, 민우 앞에, 말순 앞에. 똑같은 국밥이었습니다. 같은 솥에서 나온 같은 육수였어요. 누구의 것이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았습니다. 상석도 없었고 하석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에게 한 그릇씩이었어요. 할인은 상 위에 국밥 4그릇을 올려놓으면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우에 대한 기대, 정자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자신이 이 집에 들어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 그것들을 뚝배기와 함께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밥 한 그릇은 어떤 때는 식사이고 어떤 때는 달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노인에게 내준 밥 한 그릇이 다리가 되었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그 다리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할인이 국밥을 내줄 때 몰랐습니다. 그냥 내줬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할인은 마지막에 민우를 보았습니다. 밥은 누구한테나 줄 수 있어요. 근데 제 사람은 이제 아무나 못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떨굽니다. 태수만 조용히 웃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국밥을 뜨는 태수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 이 국밥집에서 손이 떨리던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고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국밥 냄새, 속 끓는 소리, 시장 골목의 왁자지껄한 소리. 정자는 국밥 앞에서 오랫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자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밥 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민우는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먼저 숟가락을 놓고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국물 맛이 내가 여태 먹어본 것 중에 제일이요. 말순이 그 말에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뼈오래 고운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고아야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 사람의 됨됨이도 신뢰도 그리고 사과도. 하룻밤에 끓어오르는 것들은 하룻밤에 식기도 한다는 것. 오래오래 고아서 우러나온 것이라야 진짜 맛이 난다는 것. 정자가 드디어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술을 뜨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국물이 뜨거웠는지 입안에 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카운터 뒤에서 다음 솥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팔아야 할 국밥이 솥 안에 가득했어요. 그때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앉은 채로 툭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람값은 결국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그 말이 시장 골목을 천천히 돌아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태수는 국밥을 먹었습니다. 민우는 국밥을 먹었어요. 정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솥을 저었어요. 장이 계속되었습니다. 봄 햇살이 천막처마를 넘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고 뚝배기에서 나오는 김이 그 햇살 속에서 하얗게 올라갔습니다. 시장 소리들이 골목 안을 채웠어요. 그 안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말순국밥 솥이 오늘도 끓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끓을 것이었어요. 국밥처럼 오래 두어야 나오는 맛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에 만들어지지 않고 하룻밤에 무너지지도 않는 것. 그냥 계속 불 아래 있어야 나오는 것. 시장 스피커에서 장이 파하는 방송이 울려 퍼질 때 말순이 툭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람값은 결국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그로부터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시장통에 가을바람이 돌기 시작했어요. 천막 처마 아래로 갈색 낙엽이 날아들어오고 좌판 위에는 핵고구마와 햇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국밥 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계절이었어요. 그날도 장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막 마무리되던 오후 2시쯤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섰습니다. 관광객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장 상인도 아니었어요. 캐주얼한 차림이었는데 어딘가 단정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손에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국밥 아직 되나요? 재료 남은 거 있으면 드릴 수 있어요. 할인이 앞치마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할인이 뚝배기를 꺼내 국물을 담는 동안 남자는 수첩을 열었다가 덮었습니다. 국밥이 나오자 두 손으로 뚝배기를 감싸며 말했어요. 따뜻하네요. 식기 전에 드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할인은 뒤를 돌아 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국물을 뜨고 밥을 얹고 깍두기를 집어먹고 다 먹고 나서 한동안 뚝배기를 그냥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빈 그릇을 치우러 다가갔습니다. 맛있었어요. 진짜로. 할인이 그릇을 집어드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맛있다는 말이야 손님들한테 늘 듣는 말인데 이 남자의 목소리는 좀 달랐어요. 이 가게가 살아온 긴 시간을 알아보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그냥 국밥이 맛있다는 게 아니라 이 맛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주 오세요. 남자가 잠깐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고 싶네요. 남자는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할인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갔어요. 말순이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부엌 안쪽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야? 몰라요. 할인이 국자를 들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뭔가 더 물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냥 다시 솥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할인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카운터 서랍이었어요. 옛날에 구겨진 명함을 넣어두었던 그 서랍이었습니다. 그 안에 오늘 남자가 두고 간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할인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어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이름이 선명하게 읽혔어요. 할인은 그 명함을 서랍에 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잠시 손에 들고 있다가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솥이 끓었습니다. 장날 오후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할인은 국자를 들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국자를 젓는 손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그 이유를 할인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창문 하나가 조금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장 골목에 가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뚝배기 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 하나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 적이 있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할인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밀리는 노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국밥 한 그릇, 따뜻한 수건,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눈빛.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선행도 아니었고 계산된 친절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그래야 할 것 같았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정자의 가면을 벗겨냈고 민우의 비겁함을 드러냈으며 태수의 눈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할인을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과 체면이라는 두꺼운 갑옷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자리를 만들어냈어요. 할인의 어머니 말순이 말했죠. 사람값은 결국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람을 가장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순간은 거창한 자리가 아닙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힘 있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인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시당하는 결혼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용기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자의 마지막 사과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으셨겠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고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